인건비 비중을 보게 되면 이 같은 신군부가 있던 이 80년대에 뭐냐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10% 수준에서 그냥 그대로 딱 눌려 있었어요. 그러다가 87년 60 민주항쟁. 자, 바로 이제 지금 요맘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5월, 6월. 그러면서 60 민주항쟁이 터지고 그리고 7, 8월에 그 뜨거운 노동자 대투쟁이 끝나면서 이제 정말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의 최전성기. 노조 조직률이 20%를 넘는, 지금은 10%밖에 안 되죠. 노조 조직률이 20%를 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14%까지 갔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르게 증가한 거죠. 이게 우리가 과거에 그 장시간 저임금 노동체제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기업에게는 엄청난 비용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요 상황에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게 YS 정부예요.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했다가 외환위기로 가면서 다시 지금 이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매출액에서 인건비, 모든 인건비입니다. 직접적인 인건비와 간접적인 인건비를 다 합친 그 비율이 10%. 신군부 시절과 똑같습니다. 자, 이 상황이 타파되지 않으면 한국의 양극화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10% 수준으로 눌려있는 원인이 뭐겠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8장의 노동시장 부분에서 얘기할 것이지만 이렇게 지금의 어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신군부 시절과 같은 수준으로 낮아져 있는 이 배경, 일단 고용을 안 하죠. 그 다음에 고용을 하더라도 비정규직.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노동시장의 구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노동시장의 구조가 바로 이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금 10년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바꾸는. 그래서 한국 경제의 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 하도급 관계. 이거를 개선해서 중소기업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으로 만드는 것도 이거 하나의 과제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노동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기업 경영 분석,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기업들의 60년대 이래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흐름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재무구조와 수익성의 측면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때 정말 괄목상대할 만한 변화, 개선되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지만 그것이 또 성장성의 어떤 위축이라든지 아니면 또 노동시장의 어떤 변화라든지 또는 매출액 대비 인건 비율 또는 부가가치, 노동소득 분배율 등등의 그런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한 어떤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과정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업 차원의 데이터를 가지고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딱 붙어 있는 대기업들, 500인 이상의 대기업들이 이 파란 선인데 얘네들이 숫자로는 0.1%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고용 점유 비중은 이렇습니다. 고용은 제일 많이 하죠. 그렇죠? 역시 한 개 기업이 6만 명씩 고용하니까. 근데 잘 보세요, 이 그림이.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서 60년대 이 대기업들의 고용 비중이 빠르게 상승했다가 또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무리 대기업 보고 팔을 비틀어봐야 대기업들의 고용이 안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답답한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비즈니스 프렌들이 하면서 얼마나 대기업들을, 재벌들을 봐줬는데 이 자식들이 투자한다 하면서 뻥치고 고용한다 그러면서 뻥치고 실제로는 투자도 안 나고 특히 고용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현상이 수십 년째 되고 있는 겁니다. 대기업들의 직접적인 고용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럼 대기업들은 어디다 자기의 자원을 투입한다는 얘기입니다. 대기업들은 뭐냐면 핵심적인 공정, 그리고 디자인 개발, 그다음에 제품 설계, 기술 개발 이런 경쟁력과 관련된 핵심적인 영역만 자기 조직 내부에서 하면서 직접 고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쟁력과 크게 관계되지 않는 따라서 외부에서 아웃소싱할 수 있는 영역들은 다
밖으로 분사시키는 겁니다. 분사하거나 아니면 아웃소싱하거나.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경향 하에서 대기업들의 고용 비중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 밑에 보게 되면 이건 생산 비중이에요. 이건 고용 비중이고 이건 생산 비중인데 대기업들의 생산 비중은 역시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하락하는 추세는 이거보다는 굉장히 완만하죠. 그렇죠? 그래서 고용이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생산이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완만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바로 다음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대기업들의 생산성은 빠르게 향상되면서 그 밑에 있는 기업들과의 생산성 격차는 계속 커져가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게 500인 이상 대기업의 평균 생산성을 100으로 나왔을 때 1인당 부가가치를 이걸 100으로 하고 나왔을 때 다른 기업들의 생산성 비율입니다. 이게 중견기업, 이게 중기업, 소기업, 영세기업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격차는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로 숫자 비중에서도 나타나지만 영세기업을 보세요. 숫자에서도 그렇지만 영세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의 숫자를 보게 되면 빠르게 줄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상당 부분이 지금 영세기업 쪽으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4개의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만은 이 그림도 진짜 60년대 이래 최근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변화를 점점 생생하게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너무 심각하지 마시라니까. 우리는 5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고도 그냥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게 필연적인 거 결코 아닙니다.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바꿔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그림을 바꿔내는 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할 수 있다. 낙관적으로 생각하세요. 또 하나 여러분들 혹시 이걸 어디서 이런 데이터를 아마 못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 이게 뭐냐면 상시 고용인 50인 이상의 중기업의 분포입니다. 어느 지역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2007년 데이터를 볼까요? 이 기업체 수는 본사의 위치고 사업체 수는 그 사업장의 위치를 다 따진 겁니다. 우리나라의 10,000개의 중기업 이상의 기업들 중에서 서울에 본사를 둔 게 38%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장 중에서 71%가 서울에 사업장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상시 고용인 50인 이상의 괜찮은 기업들만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그것의 사업장의 71%가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공화국이죠. 정말로. 혹시 이런 데이터 보셨습니까? 이럴 정도로 서울 집중도가 심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밑에 수도권까지 합치면 전 기업체의 63%가 3분의 2가 수도권에 있고요. 본사가. 그 다음에 사업장 수로는 85%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을 벗어나서 괜찮은 기업은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숫자를 딱 보면 아까 이양기 기자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말씀을 하셨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왜 지역균형 발전을 자신의 평생의 꿈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경제적 근거가 이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보다도 아마 수도권 집중이 더 심한 나라가 한 나라 있었던 것 같아요. 칠레. 거기는 안데스 산맥에 이렇게 수천 킬로 이렇게 돼 있는 중에서 수도 있는 지역이 전체 경제 활동의 한 80%쯤이 있습니다. 그건 특수한 상황이에요. 제가 칠레 이외에 이렇게 수도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정말 심각합니다. 71%, 85%. 밑에요. 업종별로 다시 본 겁니다. 이건 이제 기업체만 본 건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제조업은 서울에 21%밖에 없고, 뭐 서울에는 뭐 제조업은 별로 많지는 않겠죠, 그렇죠? 근데 딱 보면 제조업이 수도권까지 아니에요. 수도권까지 하면 수도권에 55%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게 제조업도 이제 수도권 중심이고,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이른바 수도권 공장 증설 이 제한이 걸려 있어요. 벌써 이미 이만큼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거 정부에서는 수도권에는 더 이상 공장을 못 짓는다 이렇게 이제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풀어주려고 이제 한 겁니다. 근데 이미 이 정도까지 집중이 돼 있어요. 제조업조차도. 그리고 금융보험업 볼까요? 여기가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일 가고 싶은 직장이죠, 그렇죠? 서울에 87.7, 수도권에 90.8. 뭐 서울 벗어나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 79.6, 90.7. 그러니까 이게 공기업들을 다 지방으로 내려보낸다고 하니까 마누라들은 안 가겠다고 난리고, 그래서 그러면은 뭐 주말 부부 하든지 아니면 갈라서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거 뭐 여기 서울을 벗어나가지고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참 정말 놀라운 나라죠, 그렇죠? 바로 개별 그룹별로 부채 비율을 이렇게 계산한, 연결로 계산한 부채 비율들을 다 실제로 나열해 본 겁니다. 보면 이 맨 위에 있는 7개 그룹들은 진짜 연결로 계산해도 부채 비율이 100%가 안 돼요. KTNG 뭐 만드는 회사인지 알죠? 영풍, 포스코, 현대백화점, KCC, 롯데, 삼성. 삼성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순서예요. 낮은 순서부터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도 연결 부채 비율이 100%가 안 되는 그룹입니다.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기업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 KTNG, 이게 우리나라의 KTNG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의 다 담배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90년대에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적대적 M&A 열풍이 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뭐냐면 프리티 우먼이나 월스트리트와 같은 그런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이 기업 사냥꾼들이 나서가지고 기업을 적대적 M&A하고 이런 일들이 80년대, 90년대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2000년대로 와서 좀 주춤했지만. 근데 이제 그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유형이 뭐냐면 담배 회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담배 회사가 적대적 M&A의 대상이 될까? 이유는 이겁니다. 뭐냐면 이거 담배라는 것은 뭐냐면 외상 없는 현금 박치기 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현금 장사하는 그런 어떤 기업인데 현금은 철철 넘쳐 들어오는데 전 세계의 금연 열풍 이런 것 때문에 설비 확장은 이제 더 이상 하기 어려운, 그래서 기업이 성장이 정체된 거예요. 정체된, 완전히 성숙된 사람. 이거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줄어들 그런 사람인데 현금은 무지무지 많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회사 내에 우리가 이른바 현금 쌓아두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담배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왜 적대적 M&A의 대상이 되겠어요? 현금은 쌓아두는데 새로운 투자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았습니다. 주가가 낮아요. 그런 기업들을 적대적 M&A에서 비록 프리미엄을 주고 사더라도 사고 난 다음에 그 회사를 사고 난 다음에 그냥 그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만 가지고도 내가 적대적 M&A에 동원할 때 빌렸던 차입금을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뭐냐면 이런 캐시카우, 현금이 풍부한 회사는 뭐냐면 적대적 M&A에서 그 현금만 가지고도 다 부채를 다 갚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적대적 M&A의 대상이 많이 되는데 역시 전설적인 기업 사냥꾼이었던 칼 아이칸이 우리나라의 KTNG도 공격을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상당한 이익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왜 KTNG가 칼 아이칸의 적대적 M&A의 대상이 됐냐면 다른 선진국의 담배 회사 똑같아요. 굉장히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45개 기업 집단 중에서 부채 비율이 제일 낮을 정도로 현금이 많습니다. 근데 무지무지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부실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채 비율은 200%를 초과하고 이자 보상 비율은 100%가 안 되는 요 두 개의 조건이 충족되면서 이런 상황이 2년, 3년을 가면 예외 없이 사실은 망합니다.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는 그룹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를 봤어요. 그리고 이거를 전부 다 연결 기준으로 다 계산을 한 겁니다. 이게 단순 합산으로 계산하면 거의 없어요. 마치 전부 다 건전한 것처럼 보이는데 연결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면 이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그룹들이 보세요. 금호, 한진, 두산, STX, 동부, 현대, 대한전선, 삼성, 테스코, 동양. 이거 모두 다 지금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는 그룹들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개별 기업도 그렇고 그룹도 그렇고 좀 더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